저는 이제 강연을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끝나면은 어머니들이 다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김 선생은 결혼했냐요? 제가 어머니 왜 그러세요? 했더니 딸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저도 딸 있다고 그랬어요. 어머니 딸은 안 줘도 된다고 했어요. 어머니도 딸이 있고 저도 딸이 있으니까 그냥 각자 집에서 키워보자고 했어요. 그냥 안전하게 사랑으로. 뭐 딸을 막 남의 집에서 키우는 세상은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네 집에서 키우면 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개그 프로를 봐도 이렇게 웃기가 쉽지가 않은데 아니 혼자서 지금 50분, 1시간, 2시간을 말하는데 계속 사람들이 웃는데 저보고 그렇게 웃기세요? 그걸 묻지 않더라고요. 선생님 강의 어쩜 이렇게 재밌게 하세요? 근데 선생님은 사는 것도 이렇게 좀 재미가 있으세요? 궁금해. 이렇게 저한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탁 하고 얘기는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사는 게 제 강연만큼 재밌진 않아요. 저는 우울증이 한 2번 정도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어떤 사람들이 우울증을 오나 좀 이렇게 보니까 제 경험이나 강연에서 만난 분들을 보니까 어설프게 착한 분들이 우울증에 잘 걸리는 것 같아요. 마음의 병에. 남한테 싫은 소리 안 하는 사람. 남한테 뭐 요구 못 하는 사람. 그리고 내 감정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관계를 늘 생각해서 그래 내가 이런 역할을 해야지. 나만 좀 참으면 되지 뭐. 괜히 뭐 불화 일으킬 거 있어? 이걸 심리학 전문 용어로 감정노동이라고 한대요. 그런데 감정노동을 잘 안 하는 사람이 있대요. 지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팀장님한테도 팀장님 처음부터 팀장은 아니셨잖아요. 시간 지나면 다 되는 거 뭐 대단한 거라고 진짜. 이런 직원들은 지속이에요 진짜. 속병이 없어요. 팀장님만 속병으로 뒤져요. 팀장님은 또 착하셔가지고 웃으면서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많이 달라졌구나. 왜 그러냐면 이제 젊은 분들이 공부도 많이 했고 유학도 갔다 왔고 나도 하나 둘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딱 이렇게 논리적으로 받아치시더라고요. 팀장님 제 생각에는 그게 아닌데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다른 직장 알아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하면 관계가 깨진다. 어떻게 하면 맞는 말을 최대한 기분 덜 나쁘게 할까? 맞아. 그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탁이나 제안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뭐 팀장님 뭐 이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요? 팀장님 뭐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생각하는 것이 상사와 인간관계의 어떤 친밀함의 거리를 만들어 드릴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관계하기 어려운 상대가 없는 편이에요. 왜냐면 저는 기본적으로 개인 관계가 거의 없어요. 저는 만나는 사람이 저희 집사람, 우리 딸, 그 정도가 정말 다예요, 거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일이 끝나면 사실 집에만 있어요. 그럼 이제 가족들하고 보내는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 시간을 할애해서 또 쪼개서 밖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술을 먹고 또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하면서 일부러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들하고만 소통을 해야 되는 건지 사실 그것도 굉장히 고민이에요. 얻는 게 없이 잃는 것은 없대요. 그럼 거꾸로 돌리면 잃는 것이 없이 얻는 것은 없겠죠. 그러니까 무언가 새로운 걸 얻으려면 반드시 새로운 걸 잃어야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의 경중을 생각하고 선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전 잠을 줄이시는 건 어때요? 잠을 줄이시는 건 어때요? 그 시간에. 왜냐면 저도 제가 연애를 할 때 저희 집이 인천인데 자식이 저 하나여가지고 저는 일주일에 무조건 한 번은 부모님을 찾아뵙자 주의였어요. 근데 남자친구가 생기니까 아무래도 주말엔 데이트를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전 잠을 줄였어요. 그래서 양쪽을 다 했죠. 그 생각을 못했네요. 그래서 건강이 악화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는 잃었구나. 하나는 잃었어. 건강을 잃었어. 하지만 사랑과 효를 지켰죠. 건강을 잃었네. 근데 감정을 너무 극도로 쓰는 사람이 있대요. 슬픈데도 안 슬픈 척, 힘든데도 안 힘든 척. 사실 그 사람이 저도 제 경우도 보니까 자기가 힘든지를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위로를 받아봐야 자기가 힘들다는 걸 안대요. 이완이 돼봐야 내가 어느 만큼 굳었구나를 아는 거죠. 근데 나 위로받은 적도 없어요. 나 이완된 적도 없어요. 그러면 굳은지도 모르고 힘든지도 모르는 거예요.
뭐 글로벌 기업이라고 아침에 활기차게 출근할 것 같으세요? 막 일어나가지고 막 출근하자! 도라이예요. 잘라버려야지. 언젠가 조직에 문제를 일으켜요, 그것들이. 누가 출근을 그렇게 하냐고요. 출근 이렇게 하는 거죠. 로또나 내라, 로또나 내라. 지겹다, 지겨워. 방송도 처음에 할 땐 긴장되지만 이게 직업이 돼보세요. 사람들 앞에서 또 웃어야 되네. 계속. 아, 진짜 힘들다. 근데 저는 이제 강연을 그렇게 한 거예요. 저는 힘든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좋아서 시작한 거라서. 그리고 제 나름의 사명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는 감정이 힘든데 강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잖아요. 나는 안 하고 싶어요. 나 이제 서비스 안 하고 싶어요. 전에 처음에 할 때는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이렇게 됐어요 목소리가. 한 3년 전에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제가 안 해드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점점 목소리가 고객님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고객님 이렇게 된다고요. 왜냐하면 서비스든 영업이든 감정을 써야 하는 대부분의 일이 인생이 다 비슷하거든요. 근데 저는 좀 그걸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 나름은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더 이상 고맙지도 않고 강의를 그만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강의를 너무 이렇게 재밌게 끝나고 딱 들어가는데 갑자기 막 화가 나서 욕을 막 할 것 같은 거예요. 아주 상스러운 욕을. 그러니까 제가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러지? 그냥 다 잘 되고 있는데. 감사하고 고맙게. 사람이 남하고 관계가 좋은데 나하고 관계 안 좋은 게 제일 위험한 거거든요. 나는 나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돈이 잘 벌려요. 나는 나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인기가 계속 올라가요. 나는 나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계속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도의 기술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를 딱 드러내지 않을 만한 탤런트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연예인분들이 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어느 날 사회에서 저 사람?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됐지?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은 갑자기가 아니었어요. 오래전부터 매우 힘들었던 거죠. 인간은 재미있는 날 시간이 빨리 가지만 인간은 거꾸로 힘든 날 시간이 천천히 간대요. 여성분들 언제 시간이 천천히 가던가요? 길에서 자빠지실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빠져봤나요? 로타리 같은 데서 예쁜 옷 입고 놀라운 건 내가 자빠지는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세상에 맞아. 생각이 되죠.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안 아파요. 인간은 너무 창피하면 고통을 느끼지 않아요. 맞아. 그리고 벌떡 일어나요. 집이 이쪽인데 반대쪽으로 걸어가요. 남자들이 자그마치 하는 소리가 들려요. 피난다! 완전 아프겠다, 저 여자. 나는 다리에서 뭐가 흐르지만 고통을 느끼지 않죠. 이거 땀인가? 피해. 그럼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벌떡 일어나려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지금 다쳐서 뼈가 부러졌는데 벌떡 일어나잖아요. 반드시 일어나지 못한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깐만 죽은 척하고 이렇게 그러면 사람들한테 도와달라고 하든 짚고 있던 핸드백이나 우산을 들치고 이렇게 일어나야지, 창피하다고 벌떡 일어나려고 하면 다시 또 넘어져서 더 큰 상처를 받는 거예요. 이건 비단 빙판길 얘기가 아니라 사람 사는 거랑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갑자기 마음이 넘어지잖아요. 벌떡 일어나려고 하면 안 돼요. 일어나지 못해요. 이미 뼈가 부러졌거든요. 그럼 벌떡 어떻게 내가 일어나지?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요. 잠깐 그 자리에 조금 창피하지만 이렇게 엎드려 있으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10명에 한두 명은 도와줘요. 아니면 뭘 짚고 일어나면 돼요. 아니면 도와달라고 하면 돼요. 근데 길거리에서 넘어지는 건 별거 아닌데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뇌는 살아남기 위해서 계속 시간을 늘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우울한 날은 모든 게 다 기억에 나고 상처를 빨리 받고, 그러니까 뇌가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려요. 이렇게 계속 힘드느니 죽어서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목숨을 끊는 경우에 유서를 쓸 때 다 비슷한 거예요, 내용이. 이제는 쉬고 싶다고 그러죠. 나가버려 한다. 네. 이젠 쉬고 싶다. 자, 왜 이랬냐면은요, 뇌가 살아남으려는 오류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끝내서 쉬려고 하는 오류를 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이겨내려고 하지 말고 버텨야 한대요. 이겨내려고 하면 이미 힘이 빠졌기 때문에 반드시 사고가 난대요. 버텨야 한대요. 제가 디스크 시술을 2번을 받았거든요, 몇 년 전에.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디스크는 이미 망가졌기 때문에 주변 근육을 훈련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서서 배를 딱 넣고 이걸 12개를 하래요. 제가 선생님 10개밖에 못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회원님 12개 하세요 회원님. 그래서 제가 선생님 못 하겠습니다 했더니 하세요. 제가 보조해 드릴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게 12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러는 거예요. 보세요 회원님, 저 손 댄 척만 했어요. 회원님이 하신 거예요. 사람은 정말 힘들다 싶을 때 한두 개를 더해야 자기의 힘이 돼요. 근데 그때 이겨내려고 하시면 이미 힘이 빠진 상태니까 조금만 힘든 게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퍼스널 트레이너가 도와드린 거예요. 정말 힘든 날이 오면 친구에게 한 번만 힘들다고 말하는 게 좋대요. 밖으로 내뱉는 게 중요하대요. 나 힘들어요. 나 힘들어. 근데 남자들, 마초적인 남자는 자기가 힘든지를 모르고 위로받아 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어디까지 견딜 수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냥 무조건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부러지는 거죠. 제가 선배님하고 이제 선배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처음 뵀는데도 익숙한 거예요. 왜냐하면 해병대라는 그 매개체가 있기 때문에, 그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바로 선생님 말씀 편하게 하십시오. 제가 한참 후배입니다. 뭐 필승 뭐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남성들, 마초적인 남성일수록 술이래요. 그게. 여러분 남성들이 막 술 안 먹고 진실한 얘기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막 패밀리 레스토랑에 모여가지고 막 형 빵 싸갈래? 막 빵 좀 싸가봐 형. 안 되죠. 서로 다 무장을 차고 있거든요. 네? 남자들은 무장을 차고 있다고요. 근데 이 무장이 술이 먹고 막 한 2병, 3병 먹고 뭐 그러면 진실하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 형 저는 이래서 힘들어요. 형 좀 힘드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힘듭니다. 그럼 이 형이 할 말도 없어. 먹어! 도현아 먹어라! 먹어! 오늘은 뭐라고? 이제 야 형이라고 부르고 그냥 먹어. 집에 가다 비둘기야 너도 먹어라! 먹어라 비둘기야. 결국 원하는 건 소통이에요. 결국 원하는 건 관계예요. 내가 무장 가득 찼던 거 더 이상 무장 차면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강제적인 화학적 요소로 이걸 딱 풀고 원초적 모습을 내보이는 거죠. 근데 여성분들은 3시간 정도 대화를 해요. 정말 너무나 많은 소통을 하더라고요. 놀랐어요. 중요한 내용이 없어요. 어떤 뭐 그 개인적인 걸 되게 많이 묻더라고요. 막 먹으면서 언니 나 많이 쪘지? 언니 나 많이 쪘지? 자기가 보면 되잖아요. 네? 친한 언니가 뭐랬는지 아세요? 딱 좋아. 나이 먹고 살 없으면 안 돼. 샐러드 한 번 더 갔다 와. 이번에 머리 잘났나 봐요. 언니 예쁘지 하면 되잖아요. 이상하지? 나 이거 이상하지? 딱 좋아. 완전 귀여워. 샐러드 한 번 더 갔다 와. 식당에서 나가면서 뭐랬는지 아세요? 전화해. 중요한 내용 못했어. 자세한 내용은 만나서 해, 언니. 나 이거 전화를 내용하는 내용이 아니야. 그 내용 뭐냐면 많이 쪘지? 언니 나 많이 쪘지? 이런 게 소통의 끝이에요. 나 울어. 자, 소통의 끝은 뭐냐면요.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야, 너 딱 좋아. 이거예요. 장도연, 너 딱 지금 좋아? 친구가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야, 너 지금까지 고생했고, 너 좀 실수하면 어때? 딱 좋아. 뭐 더 이상 막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 지금까지 열심히 해갖고 딱 좋아. 지금처럼만 하면 돼. 딱 좋아. 뭐 더 이상 막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 지금까지 열심히 해갖고 딱 좋아. 지금처럼만 하면 돼. 딱 좋아. 뭘 그렇게 막 힘들려 하지 마. 괜찮아. 딱 좋아.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꼭 들어야 할 말을 제가 여기서 듣고 가는 좀 기분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눈물. 눈물 나죠. 그러니까 제가 어머 별꼴이야 이게 뭐야? 이런 방송이 아니잖아요. 너무 힘들었어. 내가 너무 꼴감이야. 세상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성격상 좀 제가 착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남들한테. 근데 저는 제가 보여지고 싶어하는 그 모습 그대로의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인간관계를 하면서 난 괜찮아란 말을 정말 많이 해요. 습관적으로. 근데 그걸 이제 알았어요. 안 괜찮은데 괜찮다고 하고 있다는 거를 제가 지금 깨닫고 이게 나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내 자신한테
넌 괜찮아, 뭐 잘해왔어 이 한마디를 왜 내가 지금까지 못 해줬지라는 생각이 드니까 복잡한 고민들로 머리가 되게 무거웠는데 오늘 좀 많이 비우고 가는 느낌이 들어서 장도연, 너 딱 지금 좋아. 친구가 이렇게 말해주는 거야. 야, 너 지금까지 고생했고 너 좀 실수하면 어때? 딱 좋아. 뭐 더 이상 막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 지금까지 열심히 해갖고 딱 좋아. 지금처럼만 하면 돼. 딱 좋아. 뭘 그렇게 막 힘들려 하지 마. 괜찮아, 딱 좋아. 제가 이제 그 힘들었을 때 어떤 신부님이 저보고 김 선생은 말을 많이 해서 생긴 병이니까 침묵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침묵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프랑스에 있는 수돈으로 들어가래요. 그래서 제가 프랑스 말을 모른다고 그랬더니 프랑스 말을 모르면 프랑스에서 침묵이 될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해 제가 힘들었던 겨울에 프랑스 리옹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다시 마콩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한 2, 3년을 돌아다녔어요. 마음이 차분해지면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하래요. 근데 기술을 알려줘요. 첫 번째는 짧게 하래요. 두 번째는 거짓말 하지 말래요. 근데 제가 2주일 있었는데 열흘까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제 자신과 되게 불편하다는 걸 알았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색한 거예요. 내가 나를 챙기는 게. 그리고 내가 나에게 말을 한마디 거는 것도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근데 이제 포도밭 앞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겨울이라서 잠바를 입고 포도밭은 되게 스산하게 잎도 다 떨어졌더라고요. 근데 한 소리를 듣고 제 우울증이 나았어요. 제 자신과 되게 불편하다는 걸 알았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색한 거예요. 내가 나를 챙기는 게. 그리고 내가 나에게 말을 한마디 거는 것도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근데 이제 포도밭 앞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겨울이라서 잠바를 입고 포도밭은 되게 스산하게 잎도 다 떨어졌더라고요. 근데 한 소리를 듣고 제 우울증이 나았어요. 그 소리가 저한테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 여기까지 잘 왔다. 내가 너 어떻게 산지 안다. 네가 어떻게 살아서 여기까지 온지 내가 안다라고 정확하게 말하더라고요. 눈물이 좀 많이 나더라고요. 왜 나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눈물이 좀 많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가을입니다. 산책하기 좋은 계절이 9월, 10월, 11월이거든요. 그럼 아침, 저녁으로 좀 따뜻하게 입고 핸드폰 좀 놓고 한 5분 정도만 걷다가 내가 나한테 가끔 한마디 말이라도 건네주고 그때 눈물 나면 저희는 로또 맞은 겁니다. 몸 안에 있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그 물을 타고 밖으로 배출되거든요. 사람은 매우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돈이 있든 없든. 공부를 많이 했던 그렇지 못하든. 왜냐하면 인간의 일생은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로 너무 우리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자체로 소중하다라는 것을 산책하면서 한번 알고 나도 나를 좀 잘 챙겨주고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3년 안에 꼭 해보고 싶은 거. 3년 안에 되고 싶은 거, 해보고 싶은 거 있잖아요. 뭐 여행 가고 싶다, 뭐 살 빼고 싶다, 집 짓고 싶다, 뭐 있죠. 자, 그러면은 뭐 하고 싶은지 우리 물어볼까요? 우선 뭐 하고 싶으세요, 김상중 씨는? 저는 3년 안에 저는 그 바이크를 타거든요. 유라시아 대륙횡단을. 유라시아 대륙횡단을 바이크로 하신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러시아에서부터 이야. 포르투갈까지, 동쪽의 끝에서 서쪽의 끝까지. 이야. 저 따라가고 싶어요. 체력이 엄청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보통 한 3개월 걸리죠. 엄청난데. 3개월 동안. 이야. 소미 씨는 뭐 하고 싶어요? 결혼하고 싶어요. 저는 아니요. 결혼 솔직히 필요 없고요. 필요 없대요. 딱 한 번만 그냥 딱 할머니랑 아빠랑 저랑 애기랑 다 같이 한번 여행을 한 번만 가보고 싶어요. 근데 딱 동생이 있으니까. 예. 근데 딱 만나기만 하면 싸우니까. 예, 그래서 한 번도 못 가족들끼리 가봤어요. 예. 한번 이렇게 가족 여행을 더 싸우겠다.
그럴 것 한 방에 같아요. 몰아놓고 싸우겠네. 예. 좋아요. 그럼 할리 씨는 뭐 하고 싶어요? 저는 3년 안에 제 맘대로 살고 싶어요. 제가 네. 이제 17년의 육아를 끝내고 아이고. 어느 날 이번 방학에 보니까 아들이 키가 180인데 저보다 큰 어른이 집에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네. 난 그동안 뭐 했지? 진짜 어떤 어른이? 육아를 한 줄 알았는데 아이도 다 없어졌고. 그렇지. 예, 제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는 이제 뭐 어떤 부모나 주부나 뭐 이런 거에서 다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좀 내 자신을 찾아보고 싶고 막상 이렇게 생각하니까 뭘 잘했는지 뭐가 하고 싶은지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제가 이렇게 뭐 하고 싶냐 물어보면 탁탁 얘기한다라는 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생명이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자기 생명이 되게 건강해. 사람들은요, 보세요.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가만히 있어도 꿈을 지어내요. 꿈이 별게 아니에요. 뭐 유명해져, 성공해져, 이게 꿈이 아니라, 거기 되게 괜찮은 무슨 레스토랑 생겼대, 음식점 생겼대. 거기 가서 자기랑, 뭐, 여보, 거기 가서 우리 꼭 먹자, 이번 여름에. 에? 꿈이에요. 이게 살아있는 생명은 자기 자신을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하니까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면 그렇게 맛있는 데 끌고 가서 먹이고 싶겠어. 그러잖아요. 지금 소미 씨, 우리 가족들 다 같이 여행 좀 한번 가면 좋겠어요. 얼마나 가족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면 나를 끌고 이렇게 여행을 가고 싶겠어요. 이게 생명이 건강하다는 뜻이 뭔지 아세요? 하고 싶은 게 있는 게 건강한 거예요. 근데 생명이 건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하고 싶은 게 없어요. 생명이 병이 나면 몰라요. 하고 싶은 거 하나도 없고. 뭐 하고 싶은 거? 됐어요. 하고 싶은 게 뭐 있어? 먹고 싶은 거? 없어요. 먹고 싶은 거. 그냥 있을래요. 여러분, 그냥 있으면 얼마나 슬퍼지는지 알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이렇게 한 일주일 그냥 계속 할 일 없이 계속 있어 본 적 없어요? 뭐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너무 쉬다가 슬퍼진 적 없어요, 몸이? 여러분, 몸이 너무 쉬잖아요. 내 몸이 방향을 모르고 쉬면 어떤지 아세요? 슬퍼져요. 몸이 얼마나 똑똑한지 알아요? 알아서 스스로 슬퍼져요. 그래서 몸이 알아서 슬퍼진 감정을 머릿속으로 이렇게 전달을 하잖아요. 그게 우울증이에요. 사실 우울증은 머리에서 먼저 온다기보다도 몸이 슬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몸이 방향을 잃은 거지. 근데 생명이 살아있다는 건 뭐예요? 몸이 방향을 아는 거지. 여보, 거기 레스토랑 가서 우리 먹자. 이번 여름에 어디 가자. 우리 뭐 요번에 집 짓자. 나 요번에 시험 봤었고. 나 그렇게 학교 제대로 못 다닌 거. 그래서 공부하는 거 너무 속상해. 방통대 꼭 들어가자. 몸이 막 방향을 알아서 가는 게 이게 꿈이라니까요. 근데 방향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초기 증상이에요. 내가 슬퍼하는구나. 내 몸이 슬퍼하는구나. 이 방향을 못 찾는구나. 초기 증상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우세요. 할리 씨 많이 울어. 괜찮아. 막 울어. 여러분, 운다는 게 얼마나 좋은 뜻인지 알고, 운다는 건 뭐냐면 내가 내 안으로 깊이 들어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자기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자기 사랑하지 않으면 눈물이 잘 안 나요. 깊이 들어가면 눈물이 나요. 나 왜 이러고 살았지? 애가 17년 크는 동안 나 뭐 했지? 중간중간 뭐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나는 그동안 의욕이 없었지? 왜 나는 나를 더 사랑해주지 않았지? 이렇게 울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 울고 밑바닥에서 나를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다시 올라올 수 있어. 그 걱정하지 말아요. 지금부터 옆 사람 손잡아. 자, 이제 해줄 말이 있어. 그러니까 서로 축복을 나눠야 되니까 옆 사람한테 뭐라 하냐면 당신은 시작. 지금 말한 꿈을 이룰 수 없을 겁니다. 이룰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승질내지 말고 잠깐 진정하시고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꿈을 이루는 건 육체 노동일까요? 정신 노동일까요? 둘 다. 저번에 애들 데리고요. 하와이 너무 가고 싶어요. 너무 가고 싶어요. 정신 노동이죠. 여러분, 정신 노동을 너무 심하게 하면 어떤지 아세요? 정신이 육체를 짓눌러요. 이것도 우울증이에요. 이불을 계속 뒤집어서 나 여행 가야 되는데 돈도 여태까지 뭐 했나 몰라. 돈 한 푼 안 모으고 그거 거기다 다 썼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이 남자는 왜 이렇게 월급이 작아. 미치겠어. 왜 이렇게. 여러분 아시죠? 모든 여자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모든 남편의 월급은 평생 200이 모자라요. 딱 200만 더 있으면 되는데 그렇게 매달 200이 모자라.
200만 원만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내가 여행도 갔을 텐데. 어떤지 아십니까? 이불 속에서 계속 생각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몸을 짓눌려서 몸을 못 일어나게 한다고요. 하루 종일. 그럼 내가 얘기했죠. 몸이 어떻게 한다고요? 알아서 슬픔을 수집하면 우울이라고요. 그게 몸이 슬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이루는 건 뭔지 아십니까? 완벽히 육체 노동이에요. 움직여보세요. 얘가 해내는 일이에요. 여러분 머리는 하나고 왜 몸의 부위가 더 큰지 아세요? 움직여봐. 시작. 이렇게 봐. 얘 데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나 데리고 산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얘를 데리고 사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얘 데리고 사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움직이면서 데리고 쓸 것이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아, 모르겠어요. 저 지금 34살인데요. 결혼도 못했고 뭐. 모르겠어요. 남자랑 헤어지고. 그리고 요새 만나는 남자 나가면 다 안 나와야 되는 남자가 자꾸 나와요. 아, 그리고 직장 생활 한 지 9년 됐거든요. 근데 모아놓은 돈도 별로 없고 그렇다고 무슨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뭐 어학을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커리어가 큰 것도 아니고 아, 나 왜 이러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엄청 속상해요, 연말에. 여러분 뭐가 우울증인지 아세요? 지가 저한테 승질 부리는 게 우울증이고요. 지가 남한테 승질 부리는 게 분노예요. 두 가지가 같이 오죠. 왜냐? 우울증이 뭐예요? 해내고 싶었던 나와 해내지 못한 나와의 싸움이에요. 내가 나한테 실망하는 거. 좌절도 뭐예요? 내가 나한테 하는 짓이에요, 좌절도. 그때 제일 좋은 방법은 비슷한 사람끼리 꼭 만나세요. 훨씬 덜 불안해. 이렇게 상태 비슷한 애들끼리 셋이 만나서 이렇게 맥주 한잔 하면서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면 아우 지지배들 상태 똑같아 나랑 똑같아 안 불안해. 훨씬 마음의 안정감이 막 찾아와. 그러면 그 중에 한 명이 되게 좋은 아이디어를 해. 야 여기서 우리 이럴 게 아니라 그거 가보자. 그거 진짜 잘 본대. 가자 야 가자 빨리 와. 그래갖고 이제 셋이 막 찾아간다. 셋이 찾아가고 막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 제가 혹시 내년에 무슨 장사운 같은 거 있을까요? 내년에 대복이 있을까요? 내년에 무슨 공부운이 있을까요? 내년에 여행운이 있을까요? 내년에 무슨 직업 같은 거 찾을 운이 있을까요? 여러분요 저 좀 따라하세요. 나이 20살 넘으면 내 인생에 내가 잘 모르는 일은 안 벌어진다. 여행 못 가세요 내년에. 여행은 어떻게 가요? 시간 있고 돈 있어야 되죠. 시간도 모아야 되고 돈도 모아야 돼요. 2년간 그래야 가요. 공부 어떻게 해요? 갑자기 어떻게 공부할 마음이 뭐예요? 오늘부터 생각해서 3년간 해야지 맘먹고 막 계획 세우고 이래야다가 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갑자기 생기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요. 갑자기 생기는 일은 뭐밖에 없어요? 불행밖에 없어요. 아프고 교통사고 나고 그건 생겨요. 왠지 아시죠? 우리가 자연의 일부잖아요. 나무랑 똑같잖아요. 아무리 착한 나무도 벼락 맞죠? 물밖에 안 먹어도. 사람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생길 일은 다 생겨요. 손을 이렇게 하세요. 오른손을. 이게 뭔지 아세요? 운이요. 실제로 운이 존재하죠. 아우 저 사람은 참 운이 좋아. 어떻게 해야 운이 좋아지는지 아세요? 운도 하나의 에너지라서 밑에서 에너지가 있어야 합체를 해요. 결합을 한다고요. 뭐예요? 내가 움직여야 돼요. 내가 막 움직여보세요. 여행 가려고 막 3년 전부터 적금도 들고 막 애쓰고 나 여행 갈 거라고 다 말했어. 그랬더니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 누가 와서 진짜 싼 여행일 때 너 소개해 주려고 그러는데 내가 막 이런 식으로 온다니까요. 내가 움직여야 이 운도 하나의 에너지라 얘랑 나랑 만나요. 뭐가 됐건 간에 내가 안 움직이면 운도 하나의 에너지라서 에너지가 없잖아요. 그럼 도망가요. 안 붙는다니까요. 갈 데가 얼마나 많은데 나한테 오겠어요. 자 이번엔 주먹 떨어지세요. 주먹 떨어져 보세요. 나를 초토화시키죠. 근데 어떤지 아세요? 움직여 보세요. 어떤지 아세요? 웬만한 불행을 내가 쳐낸다고요. 힘들어도 내가. 그래서 얘가 움직여야 된다고요. 꿈은 얘가 이루는 거예요. 육체노동이라니까요. 이걸 멈추고 있으면 생각한 것들이 안 풀리는 거예요. 적어도 8개짜리 실패 에너지조차도 없는 거예요. 텅텅 빈 거예요, 여기가. 그러면 여러분, 빈 나 자신을 데리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뭘 채워야 될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여기 이게 뭐예요? 실패 창고도 텅텅 비고 뒤가 텅텅 빈 사람은 뭐 하고 싶어요? 그랬을 때 뭐랬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생각 안 해봤는데. 근데 실패라도 했으면 그 8개랑 2개랑 요거 합쳐야지 이런 생각이 나는 거고. 움직이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자기를 지독히 사랑하면서 스스로를 살아내고 스스로의 꿈을 이루어주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맹목성이래요. 그래서 꿈을 이룬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맹목성. 뭐냐면 안 물어보고 질렀다고요. 여러분 모든 꿈의 에너지는 대부분 5% 미만의 작은 에너지예요. 영어 좀 했으면 좋겠다. 여행 가고 싶다. 살 빼야 되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5% 미만의 작은 에너지는요. 옆으로 이렇게 이동해 보세요. 이렇게. 남한테 물어보다가 흘린 적 없어요? 흘려요. 남한테 물어보다가 흘려요. 하도 작아갖고 흘려. 여기 살 빼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
절대로 물어보지 마, 남한테. 대부분 이렇게 살 빼려고 그럴 때 남한테 물어보는 사람 있어요. 맹목성의 기본이 절대 남한테 묻지 말 것이에요. 자기 자신한테만 물어보세요. 절대 물어보지 마세요. 그리고 뭐 이렇게 여보 나 있잖아.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렇게 영어 같은 거 공부하고 그래갖고 뭐라도 이제 제대로 한번 시작해 볼까? 됐어. 그냥 편하게 살아. 지금 나이에 뭘 또 배운다 그래. 여성분들은 저 따라서 이 세상 모든 남편은 내 꿈과 작은 후회와 슬픔에 대하여 아무 관심 없다. 절대 물어보지 말자. 남자분들 따라서 하세요. 남자분들 이 세상 모든 아내는 내 꿈과 좌절과 소망에 대하여 별 관심 없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무리 부부라 할지라도 같이 데리고 살 것 따로 있고 각자 데리고 살 것 따로 있어요. 꿈과 슬픔은 각자 데리고 살다 각자 데리고 가요. 누가 해결해야 돼요? 내가 해결해야 돼요. 뭐 남편한테 물어보지 마. 물어봐봐. 지금 너무 많이 물어본 것 같아서 갑자기 후회가 돼요. 모든 걸 공유하고 있거든요. 공유를 해도 공명은 못 할 텐데. 공유는 그렇다는 사실을 아는 것과 공명은 뭔지 아세요? 같은 감정으로 똑같이 아파하고 똑같이 꿈꾸고 똑같이 원하는 거예요. 그게 안 돼요, 인간이. 이게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에요. 봐요. 육체가 다르면 다른 육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똑같이 공명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가장 좋은 결론은 누가 낼 수 있어요? 가장 잘하는 내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내가 공부할까 다시? 야 됐어. 너 내가 뭐 60인데 반 들어오고 반 나가고 개코 안 나면 하지 마. 그는 내가 중학교만 졸업하고 엄마 아버지 너무 힘들어서 장사 도와드리고 그러냐고 공부 못한 게 얼마나 아픈지 그가 어떻게 공명을 해요? 내 육체 안에서 일어난 사건을 누가 알아요? 내가 제일 잘 알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김상중님 같은 경우는 자존감이라는 단어를 듣기 시작한 게 한 언제부터였다고 생각하세요? 그 자존감이라는 단어보다는 자존심이라는 얘기나 단어를 더 많이 썼었죠. 네. 자존감은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자존감이라는 단어는 한 10년, 15년 전부터 조금씩 더 유래가 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예전 분들은 자존감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또 할 여력이 별로 없었어요. 예를 들면은 저희 할머니가 젊었을 때 5남매를 슬하에 두셨거든요. 그중에 첫째 아들이 우리 아버지셨는데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하셨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그게 가장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걱정을 해줬대요. 할머니를 찾아와서 아이고 니네 집 큰아들 공부 잘한다면서 어쩌면 좋니? 아이고 니네 큰아들 요번에 중학교 갔다면서 어쩌면 좋니?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왜? 동생이 넷이나 있으니까 공부를 그만두고 공장 같은 데 취직을 해갖고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가 할머니의 인내심이 폭발하는 날이 옵니다. 이웃 어떤 아줌마가 와갖고 얘기를 해주는데 아이고 옆 동네 누가 공부를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사법고시 준비한다고 그러다가 정신이 이상해졌대. 그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할머니는 집에 와가지고 아버지 다락방에 있는 모든 책을 다 마당으로 끄집어내려요. 그리고 불태워버립니다. 아버지는 그게 상처가 됐어요. 응어리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일을 좀 하시고 한 30대 정도 되셔서 돈을 어느 정도 모으신 다음에는 집을 한 채 지으세요. 그리고 남양 빛 제일 잘 드는 큰 방을 저하고 저희 형한테 줍니다. 그리고 그 방에다가 책상 팍팍, 책꽂이 팍, 책 팍팍. 해서 형하고 저한테 선물을 하시는 거죠. 홍균아, 홍표야, 이제는 니네들 마음껏 공부해라. 그 선물을 받은 형하고 저는 점점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할머니 때 최대의 목표는 그냥 배부르게 먹는 것이었고요. 아버지 세대로 넘어오면서 목표가 이원화가 됩니다. 학생은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일 열심히 하는 거.
그래서 열심히 달려가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 누구나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회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90년대가 시작됐는데 정확히 10년도 되지 않아서 결과는 IMF, 불황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삶의 방향을 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게 그냥 열심히만 살면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닐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내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건지, 내 삶의 방향이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 건지 자기 자신을 평가하기 시작하면서 자존감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자존감의 뜻은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인데 중요한 건 뭐다? 주관적인 거예요. 주관적으로. 이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말이 내가 객관적으로 생각해 봤는데 이런 거예요. 우리는 평생 객관적일 수 없어요. 죽을 때까지 단 한순간도 객관적일 수 없어요. 단지 내가 객관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주관이 있을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존감은 주관적으로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다. 손호영님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을 점수화시킨다면 한 몇 점짜리, 100점 만점에 한 몇 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와, 어렵다. 어렵죠? 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 매력, 재산, 갑자기 얼굴이 재산, 인간관계 다 합쳐서 합쳐서요? 다 합쳐서 한 몇 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한 절반 이상은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한 55점에서 60점 사이? 예. 손호영님은 누가 봐도 멋있잖아요. 저도 상당히 좋아하는 분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저분은 자존감이 높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상당히 고민을 한 끝에 55점 될 거라고 나왔어요. 그게 이제 본인의 자존감이 되겠죠. 저는 항상 85점을 목표로 살아가요. 왜냐하면 100점을 목표로 하니까 너무 인생이 힘들고 잘 되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85점 목표로 살아가는데 작년에 이제 책 나오고 베스트셀러가 됐을 때 그때 한 94점? 사실 또 확 올라갔었어요. 그러다가 해리포터 나오고 도깨비 진짜 도깨비 화보집 때문에 다시 한 84점 정도 내려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상담하러 찾아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10점, 20점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0점 얘기하시는 분도 많으시고 나는 마이너스 200점인 것 같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래서 이 자존감은 주관적인 자기 평가이기 때문에 점수가 오르락내리락 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서 내가 참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로구나, 그게 이제 느껴지는 게 자기 효능감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이죠. 자기 효능감이 있어야 내가 쓸모 있는 존재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애인한테도 내가 좀 쓸모가 있었으면 좋겠고, 직장에서도 바쁘다 하지만 우리 계속 더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왠지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하루 쉬었어. 하루 쉬고 다음날 직장에 딱 출근을 했어요. 그랬는데 사람들이 내가 전날 쉬었다는 거를 몰라. 그러면은 사실은 회사가 잘 돌아가고 있는 건데 왠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자기 효능감이 충족이 안 돼서 그런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자기 효능감을 충족시켜드리고 약도 쓰고 치료를 해가지고 이 자기 효능감 떨어지는 분들을 효능감 있게 이제 치료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치료가 됐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두 번째 축인 자기 조절감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 분이 나는 내 인생에 만족을 못하겠다. 나는 자존감이 너무 떨어진다. 하면서 저를 찾아오셨는데 입고 계신 옷이 다 명품이에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제가 명품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데 그냥 제가 봐도 알겠어요. 그냥 다 비싼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본인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 줄 알아요. 이분들 들어오셔가지고 막 고급 차키 있잖아요. 막 BM 어쩌고 벤 어쩌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차키를 막 제 앞에서 의자에다가 막 집어 던져요. 샤넬백을 막 집어 던져요. 그러면서
원장님, 이런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난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래요. 머릿속에서 계속 저게 정말 필요가 없다는 뜻일까? 두고 나가시는 분은 없더라고요. 이분은 유능한 건 알지만 사실은 내가 원했던 삶은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분은 조금 뭐랄까 좀 자유로운 영혼? 집시처럼 좀 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으셨어요. 인생은 내가 유능한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가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축입니다. 그래서 자존감의 두 번째 축은 이 자기 조절감,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핸들링 되고 있는가 이것이 충족이 돼야 돼요. 이게 충족이 안 되면 이 상당히 좀 작은 것에 예민하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 선배 중에 돈만 모으면 무조건 자동차만 바꾸는 선배가 있어요. 그래서 선배한테 물어봤어요. 형, 아니 그렇게 힘들게 돈 벌어가지고 왜 모든 재산을 다 차에다가 집어넣냐 하니까 이 형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홍균아, 자동차는 악셀을 밟으면 앞으로 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서. 왼쪽으로 돌리면 왼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돌리면 오른쪽으로 가.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자동차밖에 없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회사 가서는 하루 종일 상사 눈치 보고 고객들 비위 맞추고 또 집에 와가지고는 아내 눈치 보고 자식들 눈치 보느라고 뭐 하나 내 맘대로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자기 조절감, 내 인생이 내 맘대로 흘러간다라는 느낌을 받는 순간이 오로지 출퇴근할 때 올림픽대로에서 밟을 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이 차선은 그냥 평범한 차선이 아니죠. 이게 내 자존감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 차선 끼어 들어오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내 자존감이 지금 딱 밟히는 느낌이니까. 그리고 자존감의 세 번째 축은 읽어볼까요? 자기 안정감. 자기 안정감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내 인생이 이 편안하게 안전하게 유지되고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떨어지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무슨 재난을 당하셨던 분들 아니면은 무슨 폭력을 당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계속 그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오셔도 너무 안타까워요. 눈앞에는 제가 있는데 계속 뒤를 돌아보세요. 저 문 열고 누가 들어올 것 같다고. 아무리 안전한 환경이 주어져도 계속 마음에서는 그 장면이 생각이 나가지고 불안해하십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이유인 게 뭐냐면 자존감 문제에 대해서 보통 여성분들이 많이 고민들을 하시거든요. 혹시 채연님은 왜 그런 일이 생기는 것 같은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정말 아무도 모르는 곳을 갔어요. 저를 모르고 동양인도 별로 없는. 근데 그곳에서 한국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약간 불안함과 아, 내가 여기서 무슨 일을 당해도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겠구나. 나를 어떻게 해주지 않겠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을 때 갑자기 밀려오는 무서움도 있었고 그런 불안감이 좀 있었거든요. 그거를 아마 많은 한국에 계신 여성분들도 똑같이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이 문제는 남자들은 사실 거의 몰라요. 전혀 못 느낍니다. 저도 결혼하고 나서 알았습니다. 왜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신혼을 생활을 시작했는데 제가 살았던 동네가 빌라 많은 동네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뭐 치안이 안 좋은 동네도 아니었어요. 괜찮은 동네였는데 어느 날 와이프가 밤 10시가 넘어서 집에 이제 야근 끝나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켜 주려고 제가 나중 나간다는 얘기 안 하고 마중을 나간 거예요. 그래서 맨날 걸어오는 골목길이 있거든요. 그 골목길로 아내가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는 척을 하려고 이제 다가갔죠. 다가가는데 아내가 계속 나랑 눈을 안 마주쳐요. 계속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다른 데만 보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다가 이제 거의 지나칠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은 씨 하고 이렇게 불렀더니 아내가 너무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자기 신랑인데 자기 신랑이 지나가는데도 왜 저렇게 놀래냐고 물어보니까
제가 그때 몸무게가 한 90kg 정도 나갔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머리도 좀 짧았어요. 그래서 무슨 동네 건달이 걸어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멀리서 보고 제발 나한테 말 걸지 마라. 제발 나한테 아는 척하지 마라 하고 하는데 계속 자기를 쳐다보는 눈빛만 느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르니까 올 것이 왔구나 하면서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그 전에는 밤길을 걷는 게 혼자 걷는 게 저렇게 무서울 수 있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애를 하다가 여자 친구들끼리 저녁을 먹고 집에 가는 길에 남자친구가 전화를 한 통 안 해주면은 그게 그렇게 서운한 겁니다. 왜? 나의 자기 안정감을 챙겨주지 않은 거니까. 남자들은 반대죠. 사실 남자들끼리는 술 먹고 있는데 여자친구 전화하면 좀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좀 자유롭게 놔주고 싶어서 라고 생각하는데 이 자존감 문제는 걸려 있는 거죠. 보세요. 아이들은 뭔가가 잘못되면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는 게 있고 그리고 부모님한테 혼날까 봐 말을 안 하는 게 있고 근데 그 아이가 보호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른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어른이 되냐? 지식, 그리고 체격, 사회적 위치. 그렇지만 마음은 어린아이로 멈춰져 있는 것 같아요. 여성분들이 그런 얘기 하세요. 우리 결혼하신 여성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랑 살아보니까 남편이 나이가 먹을수록 어른이 되던가요? 애가 되던가요? 애가 되죠? 인자해지던가요? 잘 삐지던가요? 잘 삐지죠? 삐지면 대화로 풀려고 하던가요? 지 동굴로 기어 들어가던가요? 동굴로 들어가죠? 그러면 여자는 비난을 한다고요. 아우 왜처럼 왜 저래? 나이가 몇인데? 그러면 남자는 그 비난에 더 깊숙이 들어가 버리거든요. 도대체 남자들은 왜 나이가 먹어서 어른이 되지 못하고 애가 되고 잘 삐지는 걸까요? 저도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남자분들을 만나면서 왜 삐지게 됐나. 그리고 저는 좀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요. 남자가 어렸을 적에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을 좀 했으면 남자는 나이가 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정확하게 알고 상대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잘 삐지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의 40대 중후반, 50대, 60대, 70대의 남자들은 대부분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해야 할 걸 했죠. 그리고 자기가 맞는 걸 자꾸 해봐야 아는데 안 해본 거죠. 그리고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요. 자기가 뭘 원하는지 모르는 거죠. 저는요, 한번 마음의 병이 왔거든요. 마음의 병이 올 때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요. 얘기하면 좋대요. 나 힘들다고. 근데 누가 얘기를 못하냐면 첫 번째 자존심 센 사람. 자기 이미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두 번째, 남한테 피해주기 싫어하는 사람. 저는 그 두 가지 다더라고요. 남한테 피해주기도 싫고 그리고 자존심도 세고. 저는 제 이미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뭐 소통 강의 이런 거 하는 강사인데 우울증이면 뭐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하기 싫어. 그러다가 견디다 몸에 증상이 와서 찾아갔어요. 병원에. 그래서 딱 갔는데 어디가 안 좋으셔서 오셨어요?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어디가 안 좋으세요? 갈까? 이게 심장이 이런 식으로 쪼이고요. 저녁에 잠을 못 잔 지 한 3, 4일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요즘 젊은 사람도 많이 힘듭니다. 이렇게 하면 좋았을 텐데 심장이 쪼인다. 그러시더니 다른 증상은 없어요? 다른 증상이요? 다른 증상. 목숨이 두 개면 하나는 아직 애가 어려서 남아 있어야 될 것 같고 하나는 이쯤에서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죽고 싶다. 선생님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선생님을 먼저 어떻게 하고 나서 제가 죽는 걸로. 선생님 지금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선생님 다시 써주십시오. 선생님. 이 얘기가 여기까지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저 다른 병원에 가서 처음부터 이거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면 이 일을 극복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저도 나름 책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런 마음의 병을 이기려면 자기가 뭘 원하는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시도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허리띠를 해요. 이거 제가 되게 좋아하는 허리띠예요. 저 여러분의 시선이 저의 얼굴 말고 허리에 계속 온다는 걸 많이 봤어요. 물론 여러분 눈에 보기엔 밧줄처럼 보이겠죠. 근데 제가 좋아하는 거를 하나씩 찾으면서 우울한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전 제가 좋아하는 것도 알아냈어요. 저는 과일을 맺는 과일 나무를 제가 재배하는 걸 좋아한다는 걸 알아냈어요. 그래서 저는 포도를 좀 해요. 강의가 주업이니까 많이는 못해요. 그냥 남양주 쪽에 한 7만 평? 텃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뭐 노는 땅 뭐 이렇게 뭐 그냥 뭐 하는 거죠. 전 한 그루가 있어요. 한 그루. 가평 강연 가다가 길거리 농원에서 포도를 팔더라고요. 나무를. 포도나무 파는 걸 처음 봤어요. 근데 열매가 맺혀져 있더라고요. 근데 7년 동안 열매가 나요. 그래서 아침마다 사진으로 담아보거든요. 근데 그게 제 마음을 치료하는 것 같아요. 제대하려고 하는 사람은 신세계로 들어가는 거고, 이직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신세계로 들어가려는 거고,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도 신세계로 들어가려는 거고, 뭔가 우리는 삶이 죽을 때까지 계속 신세계로 들어가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신세계에 아주 유명한 음악이 이거예요. 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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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란. 영화 어디서 나오죠? 조스에서. 뭐가 등장하기 전에 이 음악이 나올까요? 상어. 그렇죠. 한 번에 나를 토막 내버릴 것 같은 그게 있는 거예요. 그분이 말한 건 그거예요. 마치 조스처럼 선생님의 영혼을 토막 내버린 것 같아요. 야, 넌 안 돼. 야, 내가 이거 하루 이틀 하냐? 너 같은 애가 사회복지사가 되면 안 된다고. 넌 너나 복지해. 그러면 막 심장이 다 찢어지는 것 같아. 나 이것을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정말 살아야 되나? 내가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스티븐 스필버그는 신세계로 들어가는 두려움을 그렇게 조수가 나오기 전에 쓴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연결된 음악이 중요해요.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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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란,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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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단. 여기에서 여러분 느껴지는 느낌은 뭐예요? 경쾌함, 활기참, 기대, 설레임, 환희. 삶이 두렵거든요.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이제 두려우니까 연주 그만하면 내 음악은 두려운 음악으로 딱 끝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더 계속 연주하시면 그 다음으로 갈 수 있어요. 사람은 두 번 착각한대요. 잘 나갈 때 계속 잘 나갈 거야. 두 번째, 힘들어질 때 계속 힘들어질 거야. 둘 다 착각이래요. 그러니까 요즘 잘 나가면 감사하게 잘 누리고, 그리고 요즘 우리가 좀 못 나간다면 이것도 지나갈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성분들 막 예전에 몸매 장난 아니었다가 지금 장난꾸러기 되고 막 개구쟁이가 돼가지고 아주 그냥 장난을 그냥 엄청 쳐. 그냥 잘 나간다고 너무 거만할 거 없고, 요즘 좀 장난쳤다고 너무 슬픔에 빠지지 마세요. 삶은 계속 신세계로 들어갈 건데 우리가 그 연주를 멈추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딸아이가 7살이 됐고요. 그다음에 쌍둥이 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딸이 잘 안 가져져서 병원에서 낳은 아이인데요. 그래서 처음에 아이가 딱 태어났을 때 모든 아이가 그렇겠지만 더 사랑을 해줬어요. 되게 어렵게 낳은 아이니까. 그런데 갑자기 아이가 하나면 너무 외롭다고 이제 병원에서 또 시술을 했는데 또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쌍둥이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때 사랑을 받았던 첫째 아이가 느끼는 마음을 심리학에서는 보위를 빼앗긴 왕의 슬픔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연예인이라는 직업, 뭐 배우, 가수 모든 것들이 정말 막 잘 나가잖아요. 정말 잘 나가본 사람이
이게 참 마음 관리가 쉽지 않거든요. 저는 특수 목적 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공고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는 상대적으로 열등감이 없었어요, 학생들끼리. 왜냐하면 나 40등이고 제 1등이지만 뭐 나 마음 먹으면 2달 안에 잡어. 죄송아, 나 마음 먹으면 너 2달 안에 잡는다고. 기다린다. 근데 나 지금 마음을 안 먹는 거야, 지금. 나 그냥 마음 안 먹고 졸업할 건데 나 너 마음 먹으면 2달 안에 잡는다. 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열등감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경희대 성악과에 25세 들어갔어요. 저는 이제 대학생이 돼서 열등감이 사라질 줄 알았어요. 근데 서울대 학생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서울대 피아노도 잘 치시고 노래도 잘하시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노래를 머리로 하나? 나 진짜. 아니, 노래를 머리로 안 하고. 필이야. 필링. 그리고는 이제 나보다 잘하는 사람은 인정이 안 되고 나보다 못하면 무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남에 대한 인정하지 못함과 무시가 아니라 제 스스로라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공고를 나와서 음대를 25세 들어가니까 동기들은 예고 출신인 거예요. 저는 공고. 친구들은 피아노 치다 왔고 저는 납대 맞아 왔고. 그러니까 기초 실력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애들은 다 악보도 어려운 거 쳐요. 막 이렇게 옆에 막 영어 써진 거 막 모짜르지 막 이런 거 막. 저는 바이엘 쳤어요. 바이엘. 초등학교 1학년이 치는 거 있어요. 표지에 영어 없고 너구리하고 다람쥐하고 8분음표를 들고 미끄럼틀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너구리하고 다람쥐하고 둘이 친구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인상을 쓰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항상. 동기 애들한테 별로 기죽기가 싫더라고요. 군복 입고 다녔어요. 3년 동안. 동기 애들이 오빠는 언제 제대하냐고 맨날 물어봤어요. 근데 그 열등감이 그게 제대가 안 되더라고요. 내가 나를 인정 못하니까, 내가 나를 존중 못하니까 나보다 잘하는 사람도 내가 인정을 못하겠고 나보다 못하면 되게 무시가 되더라고요. 너무 잘 될 때 막 그 생각 들 수 있죠. 어때요? 항상 있죠. 신인 때 저 선배처럼 되면은 나는 성공한 거겠다 싶어서 그 선배처럼 되면 잘하는 사람 위에 더 잘하는 사람이 있고 더 잘하는 사람 위에는 막 더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 위에 가면은 미친 사람들이 있고 막 이거는 게임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프로그램 막 불러주다가 또 안 불러줄 때도 있잖아요. 네, 있죠. 어쨌든 사랑을 받으면 함께 오잖아요, 두려움이라는 게. 근데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을 버리거나 못 보거나 이렇게 하긴 싫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받을 때도 충분히 그걸 저는 느끼고 네,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참 마음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버스를 이기는 이런 마음이 여배우분들은 보통 아름답고 날씬하고 되게 예쁠 때에 대한 사람들이 그게 좀 있잖아요. 근데 나이를 들어가는 것에 대한 거는 여배우분들은 좀 어떤 게 있으신가요? 아니면 개인적으로라도? 10대와 20대, 30대의 아름다움은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직업이든 그 본인의 마음을 가장 컨트롤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게 생각나요. 나는 나이 먹은 지금 내가 젊은 너희를 부러워하진 않는다. 나는 나이를 먹어봤다. 젊어도 봤고. 넌 나이 안 먹어봤지 않냐. 그래서 그때 나도 저렇게 나이가 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바로 보위를 빼앗긴 왕의 슬픔인 거예요. 전에 잘 나갔었는데 못 나갈 때가 오거든요. 아버지들 현역에서 엄청 잘 됐는데 은퇴하면 어느 날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배우도 내가 정말 이 작품 저 작품 잘 됐는데 안 돼봐요. 내가 되게 사랑받고 잘 나갔고 내가 되게 자존심이 셌는데 어느 날 내가 그렇게 사랑을 못 받게 되거나 상황이 내 뜻대로 안 되거나 그러니까 아이가 이상 행동을 하더라고요. 유치원에 데려다 줬는데 이러는 거예요. 아빠, 저 실내화 갈아 신을 때 가지 말고 거기에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빠 여기서 보고 있을게. 빨리 갈아 신어.
그래서 얘가 저를 보면서 5분 동안 실내화를 갈아신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빠 저 2층 교실로 올라갈 때 거기에 서서 손 흔들어요. 근데 다른 집 애들은 다 그냥 실내화 갈아 신고 가는데 얘만 그러는 거예요. 이 광경을 7분 동안 지켜보던 선생님이 친절하시지만 짜증난다는 말투로 아버님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얼른 들어가. 아빠 이따 온다고 그러잖아. 그랬더니 얘가 선생님한테 연행되듯이 끌려가면서 계속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시간이 천천히 가면서 아이의 뒷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는 전에 어머니가 저한테 하셨던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창호가, 너 너희 딸 귀엽지? 엄마도 너 그렇게 키웠어잉? 그런데 유치원 앞에서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이 때문에 눈물이 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제 또래에 비해서 적응을 잘 못했거든요. 초등학교도 일찍 들어가서 학교에 적응을 못하고 남들 대학 갈 때 저는 대학을 계속 못 가고 그리고 공고는 제가 원해서 간 게 아니고 전 인문계를 가고 싶었는데 성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 인문계 시험 보면 떨어질 확률 반, 붙을 확률 반이야. 어떡할래? 또 자존심을 세가지고 또 선생님한테 진흙 들기 싫더라고요. 선생님, 용의 꼬리가 되느니 뱀의 머리가 되겠습니다. 공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공고 갔는데 뱀의 꼬리가 또 되고. 학교 환경이 그때 그렇게 좋지 않아서 저는 동급생한테 늘 돈을 뺏겼어요. 저는 그게 되게 수치스럽더라고요. 동급생인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상호가 500원만 꽂으라. 꽂았죠. 만약에 그 친구가 이 방송을 본다면 돈 갚았으면 좋겠어요. 형편이 좀 풀렸다면 이제 좀 갚아라 500원. 뭔가 해보겠다고 25세 음악대학 들어갔는데 또 예고 나온 애들한테 또 잘 안 되고 그리고는 또 노래하던 애가 강의하겠다고 하는데 뭐 처음부터 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순간 유치원 앞에서 제가 제 또래 애들이 보통 하는 것들을 적응 못하는 게 순간 다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엄마가 나를 이럴 때마다 이 눈빛으로 쳐다봤구나. 그러면서 되게 창피하게 유치원 앞인데 제가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칼보다 날카로운 단어가 제 심장을 베고 가더라고요. 한자예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계좌이체. 엄마에게 돈을 보내야 되겠다. 나를 이렇게 수십 년 보셨던 그분에게 갑자기 사랑한다고 하면 걱정하실 테고 조용히 송금을 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뭔가 요즘 잘 안 될 수 있잖아요. 헤어졌을 수 있고 사업이 또 망했을 수도 있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은 누군가가 우리를 그런 눈으로 본다라는 사실인 것 같아요.